그들이 노린 건 시장에서 음식을 먹던 예쁘장한 소녀, 그저 역 앞에 앉아 TV를 보던 왜소한 소년, 그리고 이런 죄 없는 시민들을 잡아간 건 다름 아닌 한 복지원. 대대적으로 벌어졌던 그 시기를 두고 생존자들은 말합니다. 그건 사냥, 말 그대로 인간 사냥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인간 청소라 불렀다. 기록보관소 X.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부산 직할시 북구 주례동에 위치했던 형제복지원. 이곳은 단순히 거리를 떠도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영장 없이 감금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권 유린을 자행했던 곳이죠. 이 비극의 씨앗은 1975년 정부가 내린 내무부 훈령 410호에서 시작됩니다. 이 훈령은 거리를 배회하는 불황인들을 영장 없이 구금해야 한다는 지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군사정권의 통치 아래 사회정화라는 명목으로 사회의 불순분자들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강했습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정치적 목표가 더해지면서 이 훈령은 더욱 강력하게 집행되었습니다. 통금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에 끌려가던 시절, 당시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 외에 거리에 있으면 나라에서 잡혀가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그저 잠시기를 헤매던 사람, 심지어 가족과 함께 있던 평범한 시민들까지도 불황인으로 낙인 찍혀 형제복지원으로 보내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적 채우기라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무작위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할당된 인원을 채우기 위해 눈에 띄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들였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 고아,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형제복지원은 정부로부터 수용인원당 보조금을 받았고, 이는 곧 사람이 돈이 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에 그들은 거리의 사람들을 사냥하듯 잡아들였습니다. 형제복지원의 철문이 닫히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복지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존엄성이 철저히 짓밟히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수용자들은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고, 외부와는 철저히 단절된 채 끔찍한 일상을 견뎌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강제기상과 함께 시작되는 하루는 고된 강제노역의 연속이었습니다. 원생들은 복지원 내부에 있는 공장이나 외부 건설 현장으로 끌려가 강제로 노동해야 했습니다. 콘크리트 블록을 찍어내는 공장, 의류 공장에서 밤샘 작업을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강제노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이 생산한 물품들은 복지원의 수익으로 고스란히 들어갔지만 원생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반항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무자비한 폭행이 뒤따랐습니다. 몽둥이와 쇠파이프는 일상적인 도구였고, 물고문, 전기고문, 심지어 좁은 독방에 가두는 감금 등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특히 훈육이라는 명목 아래 자행된 폭력은 수용자들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성폭력 또한 만연했습니다. 여성 수용자들은 물론 남성 수용자들에게도 끔찍한 성폭력이 자행되었고, 이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고통으로 남았습니다. 식사는 형편없었습니다. 썩은 음식이나 벌레가 나온 음식을 먹어야 했고, 배고픔은 늘 원생들을 괴롭혔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과 영양 실조, 그리고 제대로 된 의료시설조차 없어 수많은 원생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해도 수백 명에 달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한 원생들의 시신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안매장되거나 심지어 의과대학의 해부용으로 팔려나갔다는 충격적인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건 1986년이었습니다.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의 주임검사였던 김용원 검사는 우연히 한 사냥꾼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상한 작업장이 있는데 인부들이 산을 깎는 작업을 하는 것 같더라. 그런데 경비원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고 인부들을 개패듯이 패는 것을 여러 번 봤다는 충격적인 증언이었죠. 김 검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북한의 아우지광산도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을 개처럼 다룬다니. 그는 곧바로 이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금된 수용자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증거를 잡기 위해 경찰관들을 시켜 망원렌즈로 인부들이 작업하는 장면, 경비원들이 몽둥이를 든 장면, 쇠창살이 쳐진 곳에서 잠을 자는 인부들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1987년 1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김 검사는 마침내 형제복지원으로 향합니다. 이제 단순한 수사를 넘어선 전면전이 시작된 것이죠. 이곳은 교도소보다 높은 담장이 쳐져 있었고 위협적인 육중한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원생들이 사는 곳에는 안과 밖으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 도망갈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원장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은행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큰 금고가 있었던 겁니다. 김 검사는 원장에게 금고를 열라고 지시했지만 원장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검사는 경찰관을 시켜 산소 용접기를 가져오게 하여 강제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금 증서, 달러, 약 20억 원 규모의 뭉칫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복지원이라는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엄청난 규모의 검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정부 보조금과 원생들의 강제 노역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착복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부산시장, 부산지검장, 울산지정창 등도 함부로 그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역 유지들과 정치인, 심지어 군부 고위 관계자들과도 깊은 유착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1987년 박인근 원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중 전두환 대통령이 소년체전 참석을 위해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당시 부산시장은 전두환 대통령에게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전두환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 원장, 훌륭한 사람이야. 박 원장 같은 사람 덕분에 거리에 불황자도 없고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이로 인해 수사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박 원장은 너무나 강력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있었고 부산의 많은 관계자들이 암묵적으로 돈을 주고받으며 복지원 안에서 벌어진 폭력과 비리를 방조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무작위로 납치하는 과정조차 암암리에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게 나는 집이 있고 가족이 있다, 불황자가 아니다 라고 호소하며 경찰차를 탔던 사람들도 결국 복지원으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경찰은 불황인 단속 실적을 채우기 위해 형제복지원과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나중에 수사가 이루어지자 부산직 시장은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고 보사부 장관에게 박 원장을 즉시 석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법제처장을 지낸 송정희 전 부산지검 차장검사가 아예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 철수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형제복지원 사건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박인근 원장은 구속되었지만 그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처음 징역 20년을 받았으나 15년으로 줄었고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것이 다시 4년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2년 6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국가보조금 12억 원 중 검찰은 7억 원에 대해서만 기소했고 재판에서는 업무상 횡령과 외화관리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형제복지원 사건은 오랫동안 잊혀진 듯 했습니다. 박인근 원장은 출소 후 복지원 부지를 팔아 부자가 되었고 2011년 혹은 2016년에 한 요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에 의해 형제복지재단은 요배마을 느에미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3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진실을 밝히고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2013년 12월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국가를 상대로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특별법 제정 시도는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국가기관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모든 피해자들이 온전히 치유받고 국가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억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잊혀진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수많은 미스터리 기록보관소 X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